어머니, 이거나 받고 나가세요. 이 정도면 됐죠? 반지하방 하나는 얻어 살 수 있잖아요. 멸시 어린 며느리의 목소리가 추석날 거실 공기를 가르며 내리꽂혔습니다. 10만 원이 내 앞 거실 바닥에 툭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바쳐온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쓰라린 건 바로 곁에 앉아있던 내 아들 민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나가라는 그 며느리의 말이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은 내 인생의 마지막 평온이 될 줄도 모르고 부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나 퉁퉁 부은 손으로 쌀을 씻었습니다. 사골 국물은 어제부터 푹 고아 뽀얀 국물이 기름지게 우러나 있었고 갈비찜에 들어갈 무와 당근을 밤톨만하게 깎아내며 나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이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손주 녀석들은 동그랑땡 붙이는 냄새만 맡아도 할머니 최고라며 달려와 안기곤 했지요. 내게 명절이란 내 집에서 내 자식들과 함께하는, 몸은 고되어도 마음만은 꽉 찬 곳간처럼 풍요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가고 거실에서는 손주 녀석들이 새로 사준 한복을 입고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잡채에 시금치를 넣고 버무렸습니다. 이제 상만 차리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땀을 훔치는데 며느리 유라가 느지막이 일어나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값비싼 실크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쩍하며 나온 며느리는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아, 어머니. 아침부터 집안에 기름 냄새 진동하네요. 창문 다 열어놓으세요. 명령조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가, 명절인데 이 정도 냄새는 나야 사람 사는 집 같지. 얼른 씻고 와. 곧 밥 먹게.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욕실로 들어갔고 나는 묵묵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지요. 내가 허리를 숙여가며 뜨거운 탕국을 나를 때도 무거운 갈비찜 그릇을 옮길 때도 녀석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 장만한 이 집에서 내 자식, 내 손주들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으니까요. 마침내 온 가족이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음식들로 가득 찬 상을 보니 지난 며칠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손수 빚은 송편을 손주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이거 먹고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아이들은 좋다고 웃었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깨작거리며 불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년부터는 음식 그냥 사서 해요. 솔직히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차려요? 힘만 들고 돈만 들고. 이 음식물 쓰레기는 다 어떡할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지요.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식구들 먹을 건데 어떻게 사서 하니?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 내 말에 며느리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요? 어머니 마음 편하자고 며느리인 저는 명절 내내 기름 냄새 맡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한 음식 짜고 달고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내 손맛을 저렇게 매정하게 짓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집 말이에요. 며느리가 턱짓으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하니 그냥 이번 추석 선물로 저희한테 명예 이전해 주세요. 깔끔하게.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남편 죽고 식당 일 공사장 잡부일까지 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평생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유일한 재산이자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집을 달라는 말이니? 이건 내 집이다. 내가 죽기 전까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내 집이라고. 내 목소리가 단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거짓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어차피 아들한테 줄 거 미리 좀 주면 어때서요? 늙으면 고집만 는다더니 딱 그 짝이시네요. 뭐, 내가 고집을 부려? 이건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건드려.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건 구깃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나 받고 나가세요. 며느리는 내 얼굴에 대고 돈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반지하방 하나는 얻어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폐를 내 발치에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2장의 지폐가 마치 나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수십 년간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든 내 눈물과 땀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있니?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녀석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내의 폐악질을, 집주인인 제 어미를 내쫓는 이 폐륜을 말없이 동의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저런 매정한 것을 내 아들이라고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았구나. 피눈물이 속으로 흘렀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이 집, 오늘부터 저희 집이에요. 며느리의 싸늘한 명령에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유령처럼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여니 닳고 다른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이 집을 사느라, 녀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키우느라 내 옷 한 벌 변변히 사입지 못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장롱 맨 아래 칸에 넣어둔 낡은 비단 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장에서 콩나물값 아끼고 푼푼히 모아 비상금으로 챙겨두었던 내 마지막 보루. 나는 황급히 손을 뻗어 그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 품 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100만 원 남짓, 내 평생의 쌈짓돈이었습니다. 보자기에 옷가지를 꾸리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다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보자기는 또 뭐예요? 촌스럽게. 이거나 가져가세요. 며느리가 던져준 건 다해진 쇼핑백 하나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짐을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는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듯 팔짱을 낀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손주들만이 영문도 모르고 내게 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나는 차마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이제는 내 집이 아니게 된 그 지옥 같은 곳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지금이라도 달려나와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고 붙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녀석은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등 뒤로 퍼지던 명절 음식 냄새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밀어내는 거대한 벽이자 내 인생의 실패를 조롱하는 악취와도 같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품 안에 숨긴 쌈짓돈의 묵직함과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5만 원권 2장의 가벼움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정처 없이 버스를 타고 시내를 헤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속에서 가족 단위로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해가 저물고 추석의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겠지만 내게는 그저 거대하고 차가운 돌덩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허름한 동네의 부동산 간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휴일이라 문을 닫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상 좋은 중년의 사장님이 나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나는 차마 자초지종을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방 좀 구하려고요.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내 행색과 눈물 젖은 얼굴을 본 사장님은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한 듯 더는 묻지 않고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을 텐데. 아, 여기 반지하 방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보증금이 1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며느리가 던져준 바로 그 액수였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품속에서 쌈짓돈이 든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들을 세어 100만 원을 맞추고 나니 주머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보증금을 치렀습니다. 이제 내 수중에 남은 건 며느리가 던져준 그 10만 원과 쌈짓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사장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구석진 계단 아래였습니다.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이라고는 벽 위쪽에 사람 발목만 보이는 작은 창이 전부였고 방 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고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짐이라곤 쇼핑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나 고작 이 차갑고 어두운 반지하 방을 얻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에 목이 메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내쫓으며 던져준 돈 10만 원이 앞으로 내가 매달 이 지옥 같은 곳에 바쳐야 할 월세가 되었다는 기막힌 현실 앞에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참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대로 이 차가운 방에서 죽어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모든 것을 잃은 나에게 내일이 오기는 할까? 어두운 방구석에서 나는 끝모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리 몸을 웅크려도 얇은 옷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반지하의 작은 창으로 비쳐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벽지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을
흉측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 내 방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 세상은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그 멸시 가득한 눈빛과 바닥에 나뒹굴던 5만 원권 2장, 그리고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던 아들 녀석의 비겁한 뒷모습이 번갈아 떠올라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내 모든 것을 바친 게 죄란 말인가? 내 집을, 내 전 재산을 송두리째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억울함에 베개도 없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대신 마른 울음이 끄끄 하고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백가죽이 등에 붙는 듯한 허기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꼬르륵. 텅 빈 뱃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이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굶어 죽으나 얼어 죽으나 서러워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하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며 기쁨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증금을 내고 남은 쌈짓돈 몇만 원과 며느리가 던져준 5만 원권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구깃한 지폐 2장을 보자 다시 한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내 집값이었고 내 인생의 값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돈을 그냥 밥 사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써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모욕이고 내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욕과 수치를 나는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씨앗 삼아 싹을 틔우고야 말리라. 죽지 않고 살아남아 보란듯이 일어서고야 말리라. 그래, 박복래. 아직 안 죽었어. 내 2손, 2발 멀쩡하잖아. 나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하지만 단 하나 수십 년간 부엌에서 단련된 내 손맛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해온 음식. 그래,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자. 나는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묶었습니다. 거울도 없는 방에서 나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쇼핑백에 담아온 달아빠진 외투를 걸치고 나는 반지하 방의 철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삶을 꾸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곳에서 남루한 내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지 않으려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나는 채소 좌판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배추 한 통에 얼마예요? 3,000원. 무뚝뚝한 주인의 대답에 나는 주머니 속 푼돈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배추 2통, 무 하나, 갓 한 단, 쪽파와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최소한의 재료를 사자 주머니는 다시 텅 비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다시 그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변변한 부엌도 없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의 작은 세면대에서 배추와 물을 씻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배추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는데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집 넓은 주방에서 수십 포기 김치를 담그던 때가 어제 같은데.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을까. 어느 집 담벼락 밑에 한쪽 바퀴가 고장난 채 버려진 낡은 손수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그 손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심장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절여진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최고의 맛을 낼 수는 없겠지만 내 평생의 정성과 손맛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매운 양념에 손이 아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마음을 잊기 위해 멈추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빨갛게 버무려지는 김치를 보자 비로소 내 안에 무언가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분노이자 내 서러움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는 나의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김치를 작은 비닐에 나눠 담고 깍두기도 조금 만들었습니다. 동이 트고 세상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손수레 위에 내 눈물과 땀이 담긴 김치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부터 나를 짓누르던 그 곰팡내 나는 철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초라하지만 비장한 상인이었습니다. 손수레 손잡이를 굳게 잡은 내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런 내 행색을 보고 내 김치를 사줄까? 문전박대를 당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과연 내 눈물이 담긴 이 김치를 사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삐걱, 삐걱. 고장난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리는 마치 내 심장에서 울리는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골목, 그 한 구석에 나는 위태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인들은 흘깃,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낡아 빠진 손수레, 그 위에 초라하게 놓인 비닐봉지에 김치, 누가 봐도 선뜻 손이 갈 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치 사세요. 맛있는 김치 사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밀어내 뱉었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옆 가게에 생선 파는 아저씨는 비린내 나는 물을 아무렇지 않게 내 쪽으로 휙 뿌렸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어디서 굴러먹던 할망구가 와서 물 흐리냐며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앞에 놓인 김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시장 안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국밥집의 구수한 국물 냄새, 튀김집의 고소한 기름 냄새가 허기진 내 뱃속을 헤집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천둥이 쳤지만 나는 차마 김치 한 조각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내일의 재료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굶주림을 참기 위해 차가운 물만 연거푸 마셨습니다.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내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나는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심쩍은 눈으로 김치를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비닐을 툭툭 쳤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깨끗하게 만든 거 맞아? 네, 그럼요. 제 손으로 직접 아주 깨끗하게 담갔습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과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거친 내 손을 보자 그녀는 인상을 팍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에이, 더러워.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니라고, 더럽지 않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고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손수레 위에 김치는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허탕이구나. 내일은 무엇으로 재료를 산단 말인가. 절망감이 다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짐을 챙겨 그 곰팡내 나는 방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장사하는 내내 몇 번 눈이 마주쳤지만 쌀쌀맞은 표정이라 나를 쫓아내러 온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김치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나는 내 손에 들린 돈과 청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김치를 사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거스름돈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청년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팁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은 김치 봉지를 들고 돌아서려다 다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장사하면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팔아요.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무시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손수레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일단 저 손수레부터 어떻게 좀 해봐요. 저렇게 꼬질꼬질한데 누가 물건을 사겠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그냥 담아놓지 말고 작은 플라스틱 통이라도 구해서 깔끔하게 담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의 말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거기가 뭐예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목에. 내일은 제 가게 앞에 자리 잡으세요. 거기는 햇볕도 좀 들고 사람들도 덜 붐비니까 훨씬 나을 거예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네 장사하는데 내가 방해를. 방해는 무슨. 어차피 제 가게 앞은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김치 맛이 괜찮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죠. 우리 가게 손님들한테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청년은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작은 플라스틱 통 몇 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쓰세요.
씻어서 깨끗하게 말려둔 거예요. 내일은 여기에 담아서 팔아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냉대와 멸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마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냥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가게로 휙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10,000원짜리 지폐와 플라스틱 통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사준 김치 덕분에 남은 돈으로 밥 한 공기를 사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반지하 방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춥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그 청년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 김치를 담을 깨끗한 통이 생겼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내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나는 정성껏 플라스틱 통을 다시 한번 씻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료로 밤새도록 다시 김치를 담갔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사람은 왜 아무 대가도 없이 나를 도와주는 걸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낫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젊은 상인 민혁 씨의 가게 앞에 자리를 잡자 그가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밤새 닦고 또 닦은 손수레는 어제보다 한결 깨끗해져 있었고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빨간 김치는 아침 햇살을 받아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젊은이 덕분일세.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자, 이것도 위에 덮어두세요. 민혁 씨는 제 가게에서 쓰던 작은 파라솔 하나를 가져와 내 손수레 위에 펴주었습니다. 덕분에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나는 애써 눈물을 참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자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혁 씨의 가게는 시장에서도 목이 좋은 곳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았고 그의 가게를 드나들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내 손수레에도 눈길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민혁 씨가 틈틈이 손님들에게 나를 소개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할머니 김치 맛이 기가 막혀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 생각난다니까요. 한번 맛보세요. 그의 넉살 좋은 추천에 손님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하나둘 내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작은 종지에 김치를 조금씩 담아 건네며 내가 가진 모든 정성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짜지도 않고 시원한 게 딱 내 입맛이야. 할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이거 한 통 주세요. 처음으로 내 김치의 맛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담아 건네고 돈을 받았습니다.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내 김치를 사갔습니다. 준비해온 김치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동이 났습니다. 나는 텅 빈 손수레를 보며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날 이후
내게는 단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들러 깍두기를 사가는 회사원 아가씨, 저녁 장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아이들 먹일 백김치를 사가는 새댁, 그리고 민혁 씨 가게에 반찬을 납품하는 식당 주인까지 사람들은 내 김치를 할머니 손맛 김치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한 옆가게 상인들의 텃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할망구 불쌍한 척하면서 사람들 홀리는 거 봐. 위생과에 신고해버릴까 보다. 대놓고 들으라는 듯 험한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혁 씨가 나서서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정직하게 물건 파는 게 죄입니까? 그의 서슬 퍼런 일갈에 험담을 하던 상인들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나는 그런 민혁 씨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자네까지 욕을 먹는구나.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 말에 그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못난 사람들이 꼭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법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지금처럼 맛있는 김치만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그의 말에 나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더욱더 김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게 되자 나는 가장 먼저 고장난 손수레 바퀴부터 고쳤습니다. 더 이상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손수레를 끌 때 나는 비로소 가난의 소리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찬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파라솔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게를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돼요? 할머니 김치 마시면 충분히 가게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좀 보태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머니가 주변을 향해 소리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주변에 모여 있던 다른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우리가 보증금 보태드릴게요. 여기 시장 구석에 비어있는 작은 가게 하나 있던데 우리가 주인한테 말 잘해볼게요. 월세는 우리가 매일 김치 팔아주면 금방 벌잖아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나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이후로 서러워서가 아닌 고마워서 흘리는 첫 눈물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다가와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실 때가 아니에요. 이분들 마음을 봐서라도 이제 더 큰 꿈을 꾸셔야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단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고 시장 번영의 회장님까지 나서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시장 구석의 작은 점포를 아주 싼 값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첫 가게였습니다. 가게를 여는 날 단골들은 저마다 집에서 쓰던 작은 테이블과 의자, 그릇들을 가져와 가게를 채워주었습니다. 민혁 씨는 손맛 할머니 밥상이라는 예쁜 간판을 만들어 달아주었습니다. 나는 그 간판 아래 서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죽음을 생각하던 내가 이제는 번듯한 내 가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가게는 금세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치를 사러 왔다가 내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가기도 하고 가게 한편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게 안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매일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홀로 앉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를 가엾게 여기고 손 내밀어준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이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가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된 내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진짜 무대에 오른 참이었습니다. 할망구 장사 좀 된다고 아주 유세 떠네. 여기가 당신 혼자 장사하는 곳이야? 아침부터 옆 가게 생선 장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가게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자기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트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비가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내가 불쌍하게 손수레를 끌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도 이제 내가 작은 가게를 얻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는 이렇듯 시기와 질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반년 손맛 할머니 밥상은 시장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김치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점심시간에는 내가 끓여주는 시래기국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 소리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반지하의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가게의 주인이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시장의 복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내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시장의 오랜 텃주대감들의 텃세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던 것이 이제는 대놓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봐, 할머니.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손님 다 떨어졌잖아. 책임져. 어디서 이상한 양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집 김치만 찾지. 맛의 비결이 뭐야? 정직하게 말해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내 가게 앞에 보란 듯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다툼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청 위생과에서 나온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내 가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고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음식은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행주를 삶고 가게를 쓸고 닦는 것이 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주방이 어디가 더럽다는 말입니까?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매뉴얼대로라며 내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고 냉장고 안의 재료들을 샅샅이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모두 쫓겨났고 소문을 들은 시장 사람들이 가게 밖을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민혁 씨와 내 단골 손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위생과 직원들 앞을 가로막고 한 목소리로 나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 할머니 가게보다 깨끗한 곳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매일 여기서 밥 먹는 산증인이에요. 저 민호는 분명히 할머니 잘 되는 꼴 못 보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함이라고요. 단골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나서서 내 결백을 주장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꼼꼼한 검사를 마친 위생과 직원이 멋쩍은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확인 결과 위생 상태는 최상급이고 모든 재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악성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에 방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억울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혁 씨와 단골들은 내 등을 두드려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를 쫓아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려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평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 별건 아니고요. 소문 들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면서요? 그것도 가게까지 얻어서? 호호. 며느리는 대놓고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애써 잠재워 두었던 분노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꼴 좋네요, 어머니. 내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시던 분이 이제 시장 바닥에서 김치 나부랭이나 팔고 계시다니. 아주 쌤통이에요. 너. 왜요? 틀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민호 씨 이번에 승진했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세요? 어머니 없으니까 우리 집안이 더 잘 풀리는 거 있죠. 그러니 어머니도 거기서 평생 김치나 팔면서 사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 마시고요. 며느리는 제 할 말만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승진? 잘 풀려? 나를 내쫓고 내 집을 빼앗은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권선징악은 책 속에나 있는 이야기였단 말인가. 그때 가게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 화면에 등장한 한 남자의 얼굴을 보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촉망받는 젊은 펀드 매니저라는 자막과 함께 녀석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과감한 결단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뻔뻔한 거짓말. 나는 녀석이 얼마나 소심하고 우유부단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감한 결단력? 제 어미를 내쫓는 아내의 패악질을 못 본 척 눈 감는 것이
녀석의 결단력이었단 말인가. 솟구치는 분노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나는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주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내 가게를 찾아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만족하며 과거의 상처를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비웃고 경멸하며 나의 고통 위에서 행복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시기하는 상인들의 텃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진짜 적은 바로 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나를 이 차가운 시장 바닥으로 내몬 원수들. 그들이 저렇게 웃으며 잘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시장 바닥에 김치 장사 할머니? 좋다. 그 김치 장사 할머니가 너희의 오만하고 안락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빼앗긴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팔 김치를 더욱더 많이 그리고 더욱더 정성껏 담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 비웃어라. 실컷 비웃어. 너희의 그 오만한 웃음소리가 클수록 너희가 무너질 때의 비명은 더욱 처절할 테니.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슬픔은 며느리의 조롱과 아들의 뻔뻔한 인터뷰를 기점으로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응축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나를 잠식하는 독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작은 시장 가게에 만족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고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복수하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민혁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앞에 앉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 씨, 나 이 가게를 더 키우고 싶네. 내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읽었는지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걸로는 부족해. 나는 내 김치가 이 시장 골목에서만 팔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네. 더 많은 사람이 내 김치를 먹게 하고 싶어. 더 멀리까지 내 이름 석자를 알리고 싶다고. 내 말에 민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제대로 도와드려 볼게요. 요즘 세상에 장사를 가게에서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부터 민혁 씨의 주도하에 손맛 할머니 밥상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답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먼저 내 가게의 이름으로 된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빌려와 내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모습부터 정성껏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 위생적으로 포장하는 과정까지 그는 나의 정직함과 손맛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인터넷이 뭔지, 배달이 뭔지, 내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혁 씨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웹사이트가 열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직접 올 수 없었던 직장인들, 먼 동네에 사는 주부들까지 컴퓨터 화면에 뜨는 주문 목록을 보며 나는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민혁 씨, 그리고 가게 일을 도와주던 단골 아주머니 몇 명은 밤낮 없이 김치를 담그고 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나의 세상이 이 좁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끔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김치와 시래기국을 맛보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PD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껏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시장 상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지역의 숨은 맛집과 명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와 이 김치에 얽힌 사연을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이라니.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안다고 방송에 나갑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김치나 파는 늙은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PD는 끈질겼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라고요. 이건 분명 많은 사람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성공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만약 TV에 나오는 나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시장 바닥에서 김치 나부랭이나 판다고 비웃던 내 모습이 TV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본다면 복수심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없는 기회였습니다. 나는 PD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촬영 날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앞에서 나는 조금 떨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사연을 꾸며내거나 눈물을 짜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겪었던 일들을, 내 마음속의 아픔과 희망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 반지하 방에서 울던 밤, 처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시장에 나섰던 날,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 가게를 열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입니다. 카메라는 나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내가 정성껏 담그는 김치의 모습을 묵묵히 담아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손맛 할머니 밥상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불이 났고 작은 가게 앞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김치를 사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서 용기를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방송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보고 힘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어느새 나는 단순한 김치 장사를 넘어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송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국의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내 김치를 브랜드로 만들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는 투자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민혁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큰 물이 들어왔어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으면 할머니는 이제 시장의 김치 장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의 회장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기업, 회장님.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내 가게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너희도 내 소식을 듣게 되겠지.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고 비웃던 시장 바닥의 김치 장사 할머니가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을 보게 되겠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그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남의 마천루,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나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이 마치 내가 흘렸던 눈물방울들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나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저 불빛들을 올려다보며 죽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세상의 꼭대기에서 그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손맛 할머니 밥상은 더 이상 시장의 작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투자자들과 민혁 씨의 도움으로 내 가게는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나는 주식회사 손맛의 회장 박봉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내 얼굴이 그려진 김치가 진열되었고 홈쇼핑에서는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국민 어머니라 불렀고 나의 성공 스토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달아빠진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 내 몸에 꼭 맞는 구두, 그리고 나를 보자 하는 비서까지 모든 것이 변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 회사 중앙주방에 내려가 직접 김치의 첫 양념을 버무리는 나의 일과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초심이자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분노의 근원을 잊지 않으려는 나만의 의식이었습니다. 회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어느덧 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된 민혁 씨, 이제는 강 본부장이라 불리는 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하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강 본부장, 요즘 주식시장이 시끄럽다지? 내 질문에 민혁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회장님. 영엘리치 펀드라는 곳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터져서 연일 난리입니다. 피해액만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엘리치 펀드. 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 민호가 다니던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서류에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운용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 이미 구속 수감되었고 주범인 펀드 매니저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아마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빚더미 속에서 살아야겠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아들 녀석이 TV에 나와 뻔뻔하게 떠들어대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한편 그 시각 내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투자 사기 사건이 터지자 그들이 살던 내 집은 가장 먼저 차 앞 딱지가 붙었습니다.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방, 고가의 가구들 위로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을 보며 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잠옷바람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던 유라는 이제 당장 하룻밤 묵을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친정 가족들도 모른 척 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아내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엄마만 내쫓지 않았어도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거 아냐. 유라는 그런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뭐, 이제 와서 그 늙은이 핑계를 대? 당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사기꾼아.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던 어느 날 밤, 며칠을 굶어 퀭한 눈으로 TV를 보던 유라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국민 어머니, 기부금 10억 쾌척. 바로 나 박봉래였습니다. 화면 속 나는 우아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고 화면 아래에는 주식회사 손맛 박봉래 회장이라는 자막이 선명했습니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화면으로 기어갔습니다. 저 늙은이가 내가 10만 원을 줘서 내쫓았던 저 할망구가 회장님이 되어 10억을 기부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동아줄을 발견한 사람처럼 민호 씨, 일어나 봐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회장님이 되셨대. 우리 이제 살았어. 유라는 민호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뒤져 주식회사 손맛의 본사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강남의 내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장실에서 강 본부장과 신제품 출시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에게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1층 로비에서 두 분이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제분을 자처하고 있는데 나는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장 바닥에서 보았던 내 모습보다도 훨씬 더 남루하고 처참한 행색의 두 남녀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경비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며 울부짖고 있었고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 속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추석날 아침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발치에 나뒹굴던 5만 원권 2장,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의 뒷모습. 나는 조용히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들여보내게. 강 본부장은 놀라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내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오게. 잠시 후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거대한 내 사무실의 위용에 압도당한 듯 입구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그들을 차갑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으로 기어오다시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유라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유라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으로 민호가 다가와 똑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녀석은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나를 쫓아내고 내 집을 빼앗았던 그들이 이제는 내 성공의 발치 아래에서 용서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역전이 또 있을까? 유라는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다 잃었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어머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네.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내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다가가 섰습니다. 나는 내 발 아래 엎드려 있는 두 사람을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내 평생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까? 나의 복수는 이제 막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울음 섞인 애원이 바닥에 깔린 값비싼 카펫을 적셨지만 내 마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내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 울음소리를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해서 오히려 유라의 울부짖음보다 더 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용서? 내가 왜? 그 한마디에 유라의 울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너는 그 추석날 이 어미에게 5만 원짜리 2장을 던지며 반지하방이나 얻어 살라고 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들이란 녀석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지. 너희는 내 집을 빼앗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내 집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곱게 펴서 보관해 두었던 그날의 그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고 무릎 꿇고 있는 그들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라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돈을 그들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자, 내가 내게 주었던 돈이다. 10만 원. 이 돈을 받고 나가거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말했던 것처럼 이 돈으로 반지하방이라도 얻어서 살아보거라. 내게는 너희에게 줄 돈이 이것 말고는 단 한 푼도 없다. 유라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갈 곳이 없어?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날 내가 갈 곳이 없었을 때 너희가 나를 걱정해 주었더냐?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를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제발 저희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이들.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어디가? 하고 묻던 내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회, 좋다.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내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나는 내 오른팔인 강 본부장을 불렀습니다. 강 본부장, 이 두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게 해. 오늘부터 우리 회사 청소부로 고용하도록 해.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급하고 숙소는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창고를 치워서 내주게 해. 밥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유라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청소부요? 어머니, 지금 저희 보고 이 건물 청소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싫으냐?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너희가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남의 발밑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말이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고 나가면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고 받아들이자니 그 치욕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갈등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아이들, 내 손주들은 내가 데려와 키우겠다.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내가 이 회사 건물 맨 위층, 펜트하우스에서 내 모든 사랑을 주어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다. 안 돼요. 아이들만큼은 안 됩니다. 어머니. 유라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부모로서의 자격도 없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내가 허락하는 시간에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청소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할 게다. 그것이 나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 발 아래 두고 매일같이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과 나의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일 테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정말로 내 회사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허름한 청소복을 입고 향수 대신 땀 냄새를 풍기며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들의 발밑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나는 가끔 CCTV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다가도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묵묵히 걸레질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안도감만이 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손주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나의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금세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손주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전부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송편을 빚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 함께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소원 비셨어요? 손녀의 물음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빌 소원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눈물이 돌이 되어 그들에게 굴러갔고 그들이 던진 10만 원은 내 성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복수란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괴한 내 삶을 보란 듯이 재건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내 건물의 지하 창고에 사는 비참한 그림자에 불과하니까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었던 따뜻한 사람들에게 보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반지하의 눈물은 이제 모두 말랐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따뜻한 사랑과 행복의 웃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명절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에 오만하고 잔인한 선택이 어떤 비극을 낳고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눈부신 성공의 불꽃이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며느리 유라와 아들 민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도 또 주인공 복래 씨처럼 모든 것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주저앉아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은 이들을 값싸게 용서하는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 던져진 모욕을 성공의 씨앗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하고 분한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 있을지 모를 한을 풀어내는 작은 위로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통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억울함 없는 당당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